안녕하십니까.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학습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국어과 교사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차 학습 대비책 때에 이어서 우리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치르게 될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대수능까지 어떻게 학습하면 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평 분석을 통해서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모평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표면적인 특징은 3월, 4월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을 했겠지만 원래 변화된 교육과정 체제에 따라서 국어 영역 과목 구조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서 치러졌다는 점,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긴 하지만 6월 모의평가 때 치러진 그 과목 구조를 보면 그 예시문항에서 제시되었던 구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모평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제시될 또는 앞으로 치르게 될 이 수능에 대한 예상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우리가 그 학력평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치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을 치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예시문항과 달리 조금 이 지문 구성에서 달라진 점은 독서 영역에서 기존 예시문항과 수능에서는 세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것이 지금 여기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독서 이론과 관련된 지문이 추가돼서 네 지문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이 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의 예시문항과 이 육모에서 조금 변화된 그 지문 구성과 출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치르게 될 구모와 수능에서도 이런 변화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학습 대책과 학습 방향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육모의 지문 구성 방식과 문항의 어떤 유형, 그 다음 문항 구성 방식 등을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총 17문항으로 각 지문당 3644의 문항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문학은 총 세트 4세트 구성으로 현대소설, 갈래복합, 고전산문, 현대시 4643의 문항 구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타 문항 배점이나 선택 과목의 그 문항 구성과 배점은 기존 예시문항이나 학력평가의 구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표를 간략하게 확인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지문 구성이나 지문 제시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두드러진 특징은 지문 제시 순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년 수능에서는 이 독서와 문학의 순서가 무작위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원래 육모 치러진 이 지문 제시 순서는 독서 지문 먼저, 그리고 문학, 선택 과목 순으로 지문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1번부터 큰 그 계획 없이 또는 전략 없이 문항에 접근하거나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지금 독서가 제일 앞에 제시되어 있어서 그대로 아마 차례대로 풀게 되면 시간 안배나 또는 시간 모자람의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역별 접근 순서를 조금 달리 하거나 전략적으로 이 지문을 좀 읽을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지금부터 좀 꾸준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문 제시 순서와 관련된 그 특이사항은 예년에 2014학년도 대수능부터 2016학년도 대수능까지 제시된 그 기출문제의 지문
순서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지문 구성에 따라서 시간 안배라든지 어떤 문항의 어떤 접근 전략을 한번 연습해 보고자 한다면 2014 대수능에서 2016 대수능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순서대로 푸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본인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 순서를 조정해서 문항에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유리한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문 제시 순서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지역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세부적으로 각 영역별로 그 주된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독서 영역에서 좀 주된 변화는 기존의 예시 문항이나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달리 이 지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는 점이 지문 구성의 좀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 수능의 독서는 이 세지문으로 출제가 되었고, 예시 문항에서도 세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네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 좀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독서 지문의 추가는 수험생들이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체감 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월 모의평가는 독서 지문의 전체 글자 수 정보량이 6,500자 내외라고 볼 수 있고, 지금 2022학년도 예시 문항과 2021학년도 작년 대수능 독서 지문의 이 독서 지문의 글자 수 정보량은 5,500자 내외이기 때문에 약 1,000자가량 지금 더 늘어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은 똑같은데 지문에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1,000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시간 압박이 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체감 난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9월 모평이나 대수능에서는 이와 같이 늘어난 정보량을 제한된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독해 훈련과 연습을 꾸준히 고려해서 이 학습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대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꼭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이 독서 지문은 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이 독서 지문이었는데, 기능적 측면만 강조되던 기존의 문항 출제에서 벗어나서 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한 어떤 독서의 방법이나 이론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다양한 독서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교육적 의의나 목적이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출제되는 9월 모평이나 수능에서도 이런 다양한 독서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한 독서 방법 또는 독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지문이 출제가 되고, 아마 이러한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게 하는 그런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모평에 새로이 등장한 또는 추가된 유형이기 때문에 연계 교재나 기존의 학평과 같은 기출 문제에서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유형이라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좀 곤란한 점을 겪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지문이 완전히 새로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14년 대수능 B형과 2016학년도 대수능 B형 때 이미 이와 유사한 지문 형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자료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면 방금 제시한 이 기출문제들에서 그 관련된 유형을 찾아서 읽어보고 실제 문항을 풀어보면서 새로이 추가된 영역과 유형에 대한 지문 대비와 문항 접근 전략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변화된 구모와 대수능에서 이 증가한 지문 또는 추가된 유형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대비하는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이 좀 두드러진 특징이었고, 그 다음 작년 수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독서 지문의 가장 주된 특징은 이 주제 통합 지문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번 6월
모의 평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제 통합 지문이라는 것은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관점이나 입장이 서로 다른 지문을 제시하고 통합적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러한 그 지문 유형인데, 여러분들도 그 요구와 의도에 따라서 상이한 관점을 다룬 이 주제와 관련된 지문을 통합적으로 읽고 정리하려는 지문 읽기와 학습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주제 통합 지문 읽기의 학습 방법은 지문을 읽으면서 통합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 파악한 통합 주제를 바탕으로 제시된 두 글 서로 상이한 관점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통점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지, 또는 한 아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의 글을 혹시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서로 나눌 수 있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해서 이 가와 나로 제시된 지문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면서 읽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통합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보량을 많이 가져가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나 또는 입장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면서 각각의 지문을 비교하고 대비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읽기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할 때 좀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글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학습 대책을 독서 영역에서는 반드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독서 영역은 그런 그 독서 이론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추가와 이 주제 통합 지문과 관련된 이 지문 제시가 중요한 특징이 었다면, 이 문학 영역에서는 독서 영역과는 달리 큰 변화된 특징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작년에 치렀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유형 자체가 원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예년에 기출되었던 수능과 모의평가의 지문과 문학 유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9월 모의평가나 대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학습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는 예년 수능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에 지문 구성에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작년 수능까지는 문학과 독서 문항이 30문항이었고 올해 6월 모의평가 9월 대수능부터는 문학, 독서 문항이 이제 34문항으로 증가해서 독서와 문학에서 각각 2문항이 증가가 되는데, 아마 그런 문항 증가가 반영이 되어서 원래 6월 모의평가도 고전 문항, 그 고전 소설과 그다음 갈래 복합에서 각각 한 문항씩 증가된 그 정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큰 변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항의 증가 자체가 학생들에게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만큼 난도가 높거나 또는 신유형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기에 여러분들이 뭐 연계 교재나 기출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학습을 해왔다면 큰 어려움 없이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단지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예시문항에서 이 문학 이론과 작품의 복합 지문 구성을 출제를 했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그 예시문항에서 시도되었던 신유형이 제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시문항으로 한번 공개를 했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아직 9월 모평이나 대수능에서 출제될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학 이론과 작품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출제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고, EBS 연계 교재는 그러한 예시문항의 유형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집필이 되었기 때문에 연계 교재나 2017학년도 6월 모평에서 2018학년도 대수능까지의 기출문항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이 복합 지문이기 때문에 그 연계 교재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문항들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월 모평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문학 영역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확인을 해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선택 과목에서의 주요 변화는 뭐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존에 화법과 장문은 계속 출제되었던 유형대로 화법 단독 지문, 화법과 장문 융합 지문, 장문 단독 지문 세 지문으로 구성이 되었고 여전히 똑같이 구성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단지 이제 차이점은 화법과 장문 융합 지문에서 이 5개 문항이 출제된 것이 예시 문항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문항은 화작 이 융합 지문에서 4문항이 출제됐었는데 이번 육모에서는 5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정도인데, 그 출제됐던 문항은 사실은 예시 문항과 육모의 유형은 유사합니다. 결국 이 장문의 어떤 맥락,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글을 쓰는 어떤 방법 등의 그 기준을 두고 그 각각의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묻는 건데, 그 묻는 지점이 이제 화작 융합으로 출제가 됐냐 또는 장문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냐, 그 차이점만 있지 문항의 유형 자체는 달라진 점이 없어서 예년에 출제되었던 문항을 그대로 복습을 하면서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언어와 매체 역시 예시 문항에서 제시되었던 유형과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예시 문항에 출제됐던 매체 문항과 육모에 출제되었던 매체 문항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면서 구모와 대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면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육모의 어떤 두드러진 또는 변화된 부분을 예년 수능과 예시 문항과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고, 이번 육모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항들을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구모와 수능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살펴본다면, EBSI 홈페이지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공통 과목에 한해서 오답률 가장 높은 10개 문항을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뽑았을 때 지금 17번 오답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2번 독서 오답률이 53%로서 한 10개 순위를 매겨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좀 두드러진 특징은 34번 문항만 문학에 해당되고 34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이 독서 문항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했을 때 아까 살펴봤던 그 오답률 12 이내에 요 34번 문항의 현대시 가 2위였죠.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독서 영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실제 많은 학생들은 이 공통 과목 중에서 독서 영역을 학습하고 또 문항을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모와 수능에서도 꾸준하게 이 독서 지문을 정리하고 독서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읽는지 또는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론이 있거나 개념이 있어서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훈련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매일 이 독서 지문을 읽고 정리하는 훈련을 이어서 계속 지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많은 학생들이 이 과학 지문에 이 PCR 관련한 이 제재와 관련된 문항을 해결하는데 좀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분석해 본다면 이 굉장히 많은 개념어와 낯선 용어들로 이 정보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량들을 제대로 정리하면서 읽는데 좀 애를 먹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또는 많은 개념들을 담고 있는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면서 읽을 건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을 메모하거나 또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메모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메모해야 될 거고, 또 표시를 한다면 또 굉장히 많이 지문에 밑줄을 긋거나 또 동그라미를 치거나 기호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신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에 계시는 국어쌤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메모, 자신만의 중요 내용 체크,
또 표기하는 방법을 꾸준히 좀 개발해서 적용하고 연습하는 그런 독해 공부가 꼭 뒷받침되기 바랍니다. 그게 뒷받침될 때 아마 이렇게 어려운 독서 영역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거고, 해결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성적이 아마 상승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오답률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역과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학습을 하거나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제된 6월 모의평가와 EBS 연계교재와의 어떤 연계 내역이나 연계 양상들을 한번 살펴보고 연계교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독서 지문은 이 독서 이론과 관련된 지문은 연계가 되지 않아서 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제재별로 인문, 사회, 과학 지문이 지금 현재 연계가 됐습니다. 인문은 주제통합 지문으로서 그 중에 나의 동중서의 제1론이라는 이 지문이 수능특강 독서에서 인문예술 7번째 지문과 주제통합 첫 번째 지문이 복합 정보가 융합적으로 재구성된 지문으로 볼 수 있고, 사회지문의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수능특강 독서에서 주제통합 지문 네 번째 형벌의 정당화 이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룬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문과 사회지문은 간접연계 라고 볼 수 있고, 과학 지문은 이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이 지문이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두 번째 지문에서 연계가 됐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과학 지문은 수능특강 독서의 직접적 연계의 어떤 비율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런 점을 비교해보면 수능특강의 독서 지문들이 모두 육모 지문으로 활용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연계 교재에 나타나 있는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관련된 용어, 관련된 개념 등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학습은 지문을 읽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아주고, 이 쌓인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데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 나타난 이 여러 지문들을 한번 읽고 또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능 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그런 읽기 학습이 꼭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연계 양상은 현대소설,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 그리고 갈래복합에서는 나지문, 김광욱의 윤리유곡, 그리고 고전소설은 작자미상의 채봉감별곡, 현대시에서는 김기름의 연륜이 연계가 됐는데, 실제로 이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서 제시한 지문과 다른 부분이 간접 연계돼서 출제가 되었고, 갈래복합의 연시조인 김광욱의 윤리유곡도 수능 특강의 한 부분만 연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수능 특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소설과 갈래복합에 연계되는 양상을 봤을 때 직접 연계보다는 간접 연계의 양상이 좀 두드러진다,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수능특강 문학작품을 학습을 할 때는 직접적인 부분만 학습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문학작품 전반에 대한 특징,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줄거리 전체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학습이 아마 실제 수능에서 연계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도움과 그다음 체감 연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만 정리하고 끝내지 말고 수능특강 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 작품 전반에 대한 정보와 특징을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유의하면서 이 문학과 관련된 연계교재 학습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좀 두루두루 다양한 참고 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꼭 유의사항에 유념해 두고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좀 두드러진 특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연계되는 어떤 양상 등을 통해서 어떤 점들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무작위로 공부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할 때 그 계획을 세우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6월 모평 분석을 통한 수능 학습 대비책에 대한 간략한 안내는 마치고 요 뒤에 이 졸업생 2명이 국어 영역과 관련된 학습 대책과 구모와 수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졸업생들의 어떤 조언이 이어질 겁니다. 그 영상까지 참고해서 학습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모 이후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21학번 김재훈입니다. 우선 고3 수험생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되게 6월 모의고사 칠 때 떨렸는데, 여러분들도 시험지가 이전에 친 모의고사와 달리 흰 시험지라서 느낌이 사뭇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긴장도 됐겠죠. 근데 이게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제 6월 모의고사 성적표와 수능 성적표인데, 제가 성적을 많이 올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성적을 어떻게 올렸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정시 지원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우선은 올해부터 수능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에는 공통 선택 과목이 생기는데,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이죠. 그리고 또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시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24.3%를 정시 모집으로 뽑는데,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더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도 하나의 입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입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약대가 학부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약대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면서 이과생들은 오히려 대학에 가기 유리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육모가 주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평가원의 출제 방식과 수능 특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그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출 문제만 푸는 거로서는 이걸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육모를 통해서 이러한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수능 시험장의 분위기도 체감해 볼 수 있죠. 근데 육모 성적으로 수시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구모까지 쳐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육모라는 표본 하나만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짓기에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구모까지 쳐보고 육모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육모는 수능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시 지원을 할 때 수능 성적으로 내지 육모 성적으로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모 성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100일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때 수능 시간표 순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이게 아니라 오전은 국어, 점심 먹고 석시까지는 수학, 야자는 영어, 기숙사 자습시간 2시간에는 탐구 2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사실 여름방학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분위기를 만들어야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또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다면 관리형 독서실이나 아니면 따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교 기숙사에 가면은 선생님들의 그런 체계적인 관리 하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시키는 보충학습, 자습을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오히려 시키려면 더 시키지 덜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최대한의 극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에 못했던 거를 해야 됩니다.
학기 중에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 연계지문 분석입니다. 특히 이제 분석이 오래 걸리는 고전 시간은 이제 시간이 많은 방학 때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제 정철이나 다른 유명한 작가가 쓴 이제 그런 고전 시가들을 많이 분석하고 공부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기출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간혹 이제 후배들이 기출을 언제 끝내는 게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이제 제 기준은 지문을 안 읽어도 문제의 답이 기억날 때 기출 문제를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이 8월, 9월이었는데 간혹 이제 이거를 10월까지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월까지 기출을 끌고 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8월 중순, 9월 초까지는 이제 기출을 다 끝내고 그때부터 슬슬 비기출을 풀어보고 실전 모의고사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수능 칠 때는 이제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 4개를 한 번에 시험 쳤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 과목이라 한 가지를 골라서 수능을 칠 수 있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제 공통 과목과 함께 매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 주가 되다 보니까 문법은 이제 개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법 개념을 수능 직전까지 복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화법과 작문은 그냥 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작을 치는 학생들은 화작 감만 유지하고 그 시간에 자신이 이제 취약했던 부분을 더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학 공부법입니다. 수학은 이제 국어, 영어와 달리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갈 때 이전의 문제집은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갈 때 우선 첫 번째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를 다 체크하고 1회독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고 넘어가고, 또 다시 풀어봤는데도 안 되는 것들은 또 풀어서 이게 틀린 문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문제집을 사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정 안 된다 싶으면은 오답 노트도 작성해서 계속 기억하려고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바로 답지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고민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공통 과목이 이제 수학에서도 나뉘는 만큼 문과 학생들은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는다는 하에 선택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것이 이제 수능 수학에서 높은 성적을 쟁취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영어 공부법입니다.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진 대학교가 있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는 영어 급간별 점수 차이를 확 늘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등급이 뭐 10점, 2등급이 9점 이렇게 나뉘어졌다면 이제는 1등급이 10점, 2등급이 7.5점 이렇게 급간 점수 차이를 확 늘려버렸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언어인지라 많은 문장과 많은 글을 접해볼수록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글이 해석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이 문장이 해석될 때까지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싶은데,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시간을 절대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어 단어는 틈틈이 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웠냐면, 일단은 제가 기숙사 살았는데 월요일에 학교에 갈 때 지하철 안에서 단어를 외웠고,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 휴대폰을 교실에 두고 화장실에서 단어를 외우고, 급식 시간에 줄 서면서 외우고, 쉬는 시간에 이제 외우고, 그렇게 해서 영어 단어를 진짜 틈틈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공부법입니다. 이제 탐구는 개념 진도를 다 나갔다면 복습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혹시나 개념 진도가 덜 끝났다면 구모 전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구모 때는 이제 최대한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이제 지식으로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구모 전까지는 개념을 빨리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 방법은 문제를 푸는 것이 최고의 복습 방법입니다. 이제 개념을 응용하여 만든 문제나 기출 문제를 풀므로써 개념을 복습하고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 문제 속의 선지에서도 얻어갈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 그러니까 9월 10월부터는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모 직후부터는 수능 시간표대로 진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교시 국어 칠 때는 국어 공부를, 그다음에 2교시는 수학 공부,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이렇게 진짜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고 5시부터는 수능 시간표 순서대로 자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비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 시험장에는 비기출 문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설 문제나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 경험치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간표대로 모의고사를 풀고 이후의 시간은 오답 노트나 아니면 뭐 자습,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EBS에서도 많은 모의고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EBS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사설 모의고사 뭐가 됐든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간인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김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에 재학 중인 차하우준입니다. 지금쯤이면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모두 받았을 것 같은데 시험은 잘 보셨나요? 저는 국어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실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국어 점수는 타고난다, 올리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6평 3등급에서 수능 때 1등급으로 국어 성적을 올리면서 정시로 성균관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수능에서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었는지 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의고사 문제 순서대로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순으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우선 독서 파트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줄을 훑어보고 문제를 풀 때는 또 기억이 안 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져서 글을 더 대충 읽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한 게 일수죠. 그래서 독서 파트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문을 빨리 읽으려고 문제를 지문과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푼 다음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천천히 읽어도 괜찮으니까 각 문장을 분명하게 읽어보세요. 읽은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문장과 문장 사이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느껴야 해요. 특히 경제, 과학, 기술 이런 주제들의 글에서는 지문에 예시가 나온다면 예시 문장들을 따라가면서 직접 스스로 따라해보면서 풀어야 해요. 출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문장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주로 그 뒤에 예시를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시를 따라해보지 않는다면 지문을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다들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많이 그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줄을 엄청 그어서 막 밑줄 그은 부분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밑줄을 긋는 이유가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려고 하는 건데 거의 모든 문장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밑줄을 끄는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필요 없는 문장은 없어요. 그런데 밑줄을 그어 놓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문장들을 놓칠 수가 있겠죠. 제가 글을 읽을 때는 밑줄을 거의 안 그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제가 푼 국어 시험지를 다른 친구들이 보면 너는 문제 풀 때 표시 같은 거 안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곤 했어요. 저는 글을 읽을 때 최소한의 표시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 이름에는 동그라미, 새로운 개념이나 사상 같은 경우에는 네모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글의 뒷부분이나 문제에서 그 단어가 다시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나서 본문을 이리저리 찾다 보면 시간이 다 흘러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중요해서 이건 진짜 줄을 그어야 한다 하는 부분만 밑줄을 긋고 그 외에 다른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이 지문은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럼 읽어봅시다.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흉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학과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은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문의 과정이론이다. 이렇게 1문단에서 사람 이름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과정 이론에는 네모를 쳤어요. 이제 1문단 이후에는 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예시가 나오니까 그 예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이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이 예시를 통해서 아까 그 문장은 시간은 항상 흘러가므로 모든 상태가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이 변화된 물리적 속동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글을 읽어보니까 이번 예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 같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왼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지문의 설명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체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거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이 문단에 나온 예시를 직접 따라 그려보면서 인과적 과정이 맞는 것과 인과적 과정이 아닌 것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이렇게 제 방식대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표시를 안 한다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내용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떡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을 이해하면서 문장 간의 연결을 파악하면서 읽는다면 방금 전 예시처럼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또한 글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면서 읽었다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였지 하는 과정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글의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글에서 전개되었던 방법대로 머릿속에서 따라가게 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 그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간단한 핵심 내용들을 머릿속이 아닌 시험지의 빈 공간에 짤막하게 적어놔도 괜찮아요. 또 본문을 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절반을 읽고 문제로 가서 풀 수 있는 선지를 OX 표시한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절반을 읽고 문제를 마저 푼다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방법을 익힐 수 있다면 글의 세세한 내용, 나무의 장가지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문제를 풀면서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글을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천천히 읽어도 괜찮다는 것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야겠죠? 솔직히 모의고사 한 해분 양은 매일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시중에 보면 매일 학습량이 조금씩 정해져 있는 문제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집들을 사서 매일 하루치 또는 매일 이틀치만큼 제가 말했던 부분을 신경 쓰면서 풀어보세요. 제가 독서 파트를 설명하면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문학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문제에서 문학 용어가 많이 나오죠. 만약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최우선으로 이 용어들을 인강을 통해서든 문제집을 통해서든 익혀야 해요. 이것들을 모두 공부했다면 이제 문학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문학은 독서와 달리 지문을 읽을 때 문제를 먼저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관점이나 줄거리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겠죠.
그리고 작품을 읽다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읽었다면 문제로 넘어가서 푸는 식으로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올해 6월 모의고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렇게 가나다 지문이 있고 문제들이 주르륵 있어요. 우선 문제들이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를 파악하고 보기를 읽어봐요. 그리고 가를 쭉 읽은 다음에 22번으로 가서 선지가 가에 해당하는지만 표시해요. 그리고 가에 대해 물어보는 다른 문제를 찾아서 27번에 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택지 1번이 맞는지 확인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나로 넘어갑니다. 나에서 제1곡을 읽어요. 그리고 23번으로 넘어가서 제1곡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체크합시다. 그리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던 도연명을 물어보는 문제인 25번으로 넘어가서 맞는 설명인지 체크합시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나의 제8곡을 읽어요. 이런 식으로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한다면 작품을 여러 번 읽어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서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을 볼게요. 화법과 작문은 사실 국어 영역 중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얕보면 안 돼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화작을 잘 마치다가 수능 때 많이 틀려서 점수가 많이 깎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혹시 화법과 작문을 몇 분 안에 풀어야 한다 또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강박 개념이 있지 않나요? 화법과 작문은 너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문제를 틀릴 일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마치는 거잖아요. 시간을 줄이는 것은 화법과 작문에서 줄이는 것보다는 독서나 문학 파트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 때 제시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줄이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어와 매체는 기본 개념 지식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우선 개념이 부족하다면 인강이나 문제집 같은 것을 통해서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파트 역시 평소에는 잘 치더라도 수능 때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개념을 헷갈리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익히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기출문제를 많이 보게 되면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법 문제에서 함정을 많이 뚫어놓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이 7월인데 지금쯤이면 공부를 시작하기 많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수능을 치기까지 시간이 몇 달이나 남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기출문제를 여름이 되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수능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치는 그날까지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